네, 다시 돌아온 인수 없는 미학탐구의 이제 421편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시그니처로 해야 될 것 같아. 인수 없는 미학탐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수가 오면은 인수 있는 미학탐구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녹음할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녹음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볼 작가님은 허영만 작가님이신데요. 이제 되게 오랜만에 또 한국 드디어. 작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짧게 작가님 이력을 좀 소개를 해보자면 1974년 집을 찾아서라는 작품으로 한국일보 신인만화 공모전에 당선이 되시면서 데뷔를 하셨고요. 이후에 각시탈, 무단거미, 오한강, 벽, 아스팔트 사나이, 비트, 미스터 큐, 나라라 슈퍼보드, 사랑의 타짜, 부자사전, 꼴, 식객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으로 이제 큰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 만화의 대중화에 앞장섰고요. 라고 이제 인터넷 서점에 소개가 되고 계시지만 이런 수식어로도 좀 부족한 것 같은 작가로 이제 끊임없이 또 새로운 주제를 찾아서 만화 창작을 하고 계신 작가님이시고요.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 매주 금요일에 더주막이라는 만화를 그리고 계시고 또 토요일하고 월요일에는 만화 일기를 인스타그램 SNS에서 연재를 또 실시간으로 하고 계신 작가님이십니다. 맞아요. SNS도 열심히 활동하시더라고. 최근이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신 게. 스레드에도 많이 올리시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SNS 개설한 작가가 마츠모토 타이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장들도 SNS를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렇죠. 또 실감이 들었고요. 오늘 저희가 다뤄볼 만화는 일단 오한강이라는 작품하고 또 영화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인 타짜 이렇게 두 개 다뤄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한강을 좀 앞에 나온 작품이기도 하고 같이 얘기해 볼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오한강을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역사 만화인데요. 해방 이전하고 제6공화국까지 격동의 한국사를 다루는 작품이고요. 1987년 월간 만화광장에서 연재가 되었고 또 여기서 김세영 작가님, 스토리 작가를 맡아주신 김세영 작가님이 여기서 스토리를 또 써주셨고 이 작품은 원래 안기부에서 대학생용 반공 만화로 청탁을 하셨는데 작가님께서 좀 내용의 간섭을 안 받고 싶다라는 조건을 걸어서 수락을 하고 이 내용을 단순한 어떤 반공물에서 이제 양쪽 모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좀 옮겨서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후반부터 독립을 해서 1987년 6.29 선언까지 약 50년간을 그린 작품이고요. 전반부 주인공은 전라도의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화가로 성장하는 이강토라는 인물이 그려지고 후반부에는 그 이강토의 막내 아들 이석주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떤 역사물로도 의미가 있고 허영만 작가님 작품 중에서 또 같이 얘기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골라오게 되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읽으셨나요, 두 분? 일단은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네. 그 허영만 선생님의 작품을 아주 오래전에 식객 그 한창 어릴 때 몇 번 읽어보고 심지어 그것도 이제 순서대로 읽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식객은 그래도 되긴 하죠. 네, 그래도 되죠. 그래서 그 되게 신문에 연재될 당시. 저는 신문 연재 말고 이제 책으로 심지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식당에 놓여져 있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의. 네,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할까요라는 선생님의 최근 책이 있어요. 그걸 카페에서 전권을 다 읽었어요. 그거가 거의 첫 기억이에요. 거의 음식 초반 만화를 기억. 위주로 읽으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은 또 가족 내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람 사는 냄새가 이제 진득하게 나는 그런 책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의 이름은 사실 모를 수가 없잖아요. 워낙 뭐 허경만의 식객이라는 그 식객 허경만의 기행이었나? 그쵸. 맞아요. 그 프로그램으로 너무 유명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태호 작가님이 또 스승님으로도 유명하니까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정말 부끄럽게도 작품을 많이 읽은 게 사실 없었다는 것을 미리 고백하면서 뭐 부끄러울 필요 시작하고 없죠. 있는데 반성은 하셔야죠. 네, 반성을 그래서 너무 많이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연세가 드시고 약간 진득해지셨을 때의 작품을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오한강과 타짜를 읽었을 때 되게 그 작가님이 한창 오르셨을 맞아요. 쯤에 나오셨던 작품이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활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한강은 이제 좀 초창기 때 에너지가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한편으로는 좀 치기 어린 면도 있고 그쵸, 근데 그쵸. 타짜는 정말 이제 가장 왕성할 때 네. 그 컨디션이 이래저래 김세영 작가님도 그렇고 가장 최고조일 때. 강성할 때 그거를 사실 매일 연장 거니까 신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 다들 정신 나가 있었어요. 타짜에. 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다 재밌어할 만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건 남녀노소 정말 없이. 지금 봐도 지금 봐도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때가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좀 약간 편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객은 약간 이제 혼자 하시면서 그렇죠. 물론 자료조사 엄청나게 하시고 작업도 엄청나게 하셨는데 맞아요.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서. 근데 타짜가 확실히 좀 한 획을 그었다. 그래서 저한테 그 허영만 선생님의 이미지가 약간 전복이 됐던 작품이었어요. 읽으면서. 네. 하긴 저는 식객과 커피 한 잔이면 그러니까 아니 이게 또 방송에서 보여지시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더 익숙했어. 약간 온화한 듯 네, 하면서 온화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정말 부끄럽게도 작품을 많이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몰랐어요. 전 슈퍼보드도 선생님 작품인지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쵸, 애니메이션으로 왔을 거 아니야. 만화, 만화는 영화. 진짜 잘 봤어요. 정말 치키치카 차카차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사실 없죠, 없잖아요. 없죠. 그때 시청률 40%인가 50% 나왔어요. 그래서 다비님은 대단하죠.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근데 그때. 노래는 알아요. 노래는 알아요. 근데 애니는 본 적 없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잠깐 그 슈퍼보드 만화 얘기를 하자면은 네. 저는 만화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도 물론 봤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엄청 밝아진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그래요. 만화 원작 만화로 보면 되게 무서워. 되게 그 어두워요. 서유기를 그래서 저거란 거잖아요. 이게 어쨌건 그 모로시 다이지로의 서유 요원전 보셨어요? 아니요. 그 모로시 다이지로의 서유 요원전도 서유기의 변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슈퍼보드도 서유기의 변주고. 그렇죠. 근데 서유기가 갖고 있는 이상한 그 호러틱한 게 있거든요, 사실은. 있어요. 그 있어요. 설화, 중국 설화를 베이스로 하면. 정말요? 근데 현대화되면서 많이 바뀐 게 있죠. 사실 드래곤볼도 서유기에서 출발한 거니까. 근데 그 어쨌건 그 베이스로 했는데 슈퍼보드 원작만을 보면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궁금한데요. 무서운데 애니메이션은 좀 밝게 어레인지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근데 슈퍼보드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 아까 노래를 불러서 얘기를 꺼냈는데 치키차카 차카 초코초코초 있잖아.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웃기잖아,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오한강이랑 타짜도 보면서 같이 할 얘기긴 한데 결국에는 한 사람들한테 계속 회자되고 이거 이 만화 참 재밌어라고 하는 그 만화에는 당연한 건데 만화적으로 되게 뛰어난 미학이 있어요. 만화 미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슈퍼보드 얘기만 잠깐 먼저 하고 가면 뭐냐 그 치키차카차카 초코초코초라는 게 뭐냐면은 되게 만화적인 의성어거든요. 그 만화에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으로 오한강에서 그렇고 타짜에서 그렇고 그 표정이나 그 의성어나 이런 걸 보면은 만화 문법적으로 되게 과장돼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말도 안 되게 일그러지거나 사람의 얼굴이 아닐 때도 있거든. 그런 맥락에서 어떤 만화적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난 분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되게 뛰어난 만화 작품에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의성어를 만드는다. 의성어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웹툰에 보면 그런 게 좀 아쉬운데 무슨 뜻이냐면은 의성어라는 거는 의성어나 의태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개에 있는 어떤 소리를 내가 문자화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관성적으로 있는 문자를 계속 써요. 있는 소리 한마디로 뭐냐면 뭐 뽀글뽀글 아니면 뭐 파닥파닥 파닥파닥 아니면 펄렁펄렁 이런 것만 계속 쓰려고 해. 근데 좋은 만화들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은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느끼는 언어로 그거를 문자화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치키차카차카 초코초코도 솔직히 진짜 이상하지만 수긍하게 되는 그런 그리고 거죠. 또 귀에 착 붙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단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간츠 오크히로의 간츠를 보면은 예를 들면 성인이라는 어떤 맥락의 괴물이 나오잖아요. 네. 성인들이 나와서 막 와 이러지 않아요. 그 오크히로의 만화에 나오는 괴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의 막 이러거든요. 그게 정말 진짜 이상한 진짜 이상한 줘요. 느낌을 줘.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이런 거지. 내가 어떤 장면을 그리려고 하는데 의성어나 의태어가 필요한데 그 순간 나는 관성적인 게 아니라 이 장면에서 온전하게 내가 떠올리는 그 이미지적 장면과 더불어 사운드도 사실은 소리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작가다.
그런 거를 자기만의 소리로 만들어서 그려낸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 만화에 또 다른 어떤 감각을 부여하는 그쵸. 거니까. 저는 이제 저도 사실은 제일 처음 본 허영만 작가님 만화가 식객인데 저는 요리 만화를 좋아해서 진짜 어렸을 때 봤던 것 같고요. 이거는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어렸을 때 봤어요. 근데 제가 거기 진짜 어렸을 나오는 그 이런저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음식 먹는 걸 되게 좋아했으니까 거기 나오는 약간 뭐 엿 이런 거 너무 가서 먹어보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현장에 가서 먹어보고 싶다. 이런 게 점점 화가 나지. 진짜 어렸을 진정하세요. 저도 진짜 어렸을 때 봤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본 작품이 다를 뿐이에요. 저도 진짜 어렸을 때 봤는데 진짜 어렸을 때 본 거잖아. 근데 저는 20대였거든요. 그쵸. 아, 저 한 잔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 이럴 수가. 근데 작가님은 지금 20대거든. 맞아요. 아 이거죠. 재훈 작가님이 진짜 어렸을 때 본 건 슈퍼보드인 거고. 예? 다빈님이 진짜 제가 어렸을 지금 때 그걸 본 건 몰라서 제가 지금 그걸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알아. 하여튼.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뭔가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식객 뭐 구할 수 있는 것만 줄창 보고 좀 권수가 있기도 해요, 식객이. 그래서 다른 만화를 안 보고 있다가 오늘 다루었던 오한강이나 타짜 같은 작품 처음 본 거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만화를 진짜 제가 뭐 구할 수 있는 거 닥치는 대로 봤지 약간 공부하거나 직접 약간 능동적으로 찾아보거나 하던 시절은 아니었어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약간 본 허영만 작가님 만화를 모아놓고 아 이게 다 같은 사람이 그린 만화였구나 하고 깨달은 케이스였는데 그때 다 어렸을 때 다 재밌게 본 작품들이긴 한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새롭게 다가온 부분도 있고 어렸을 때 봤을 때도 이 부분은 나한테 좀 안 와닿네 싶었는데 성인 돼서 봐도 여전히 안 와닿는 부분도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딱 같고요.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진짜 많이 많이 나죠. 나긴 해요. 정말로. 왜냐면은 저도 느끼는데 허영만 선생님한테 예를 들면 다빈님은 사실 더 느끼지. 오한강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으니까. 그쵸. 태어나기 한참 전 있어. 네. 80 이때 87년도인가? 87년도. 한참 전이고 한참 그거보다도 또 한참 전의 이야기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낯설게 하기 같은 거랑 비슷한 건데 그 오히려 거리감이 멀면 덜 낯설어요. 예를 들면 아마존의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만화로 그렸어. 그러면 아예 모르는 이야기니까 맞아요. 필터가 없이 시작돼요. 그냥 그래서 오히려 접근하기가 좋은 게 있거든요. 약간 네. 히스토리 같이요. 그치. 어. 근데 얘네 오한강 같은 경우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정서적으로 굉장히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경험한 적은 없고 그러다니까는 어떤 복잡한 마음으로 보는 게 있거든. 그래서 약간 미묘한 어떤 거리감? 맞아요. 사실 이게 또 오래됐다고 하면 오래됐지만 사실 또 그렇게 오래된 역사에 대한 게 아니고 100년도 안 됐는데요. 사실 저희 아버지 부모님 세대니까. 그러니까요. 어머님 완전 세대 때니까. 어머니 아버님 세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나. 오히려 약간 그 미묘하게 겹쳐서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작품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거 학생 때 봤을 때 기억이 어쨌든 좀 남아 있는데 그때도 어쨌든 좀 거리가 있는 만화다 보니까 그때 보면서도 이거는 시대 보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필요하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 그게 많이 맞아요.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그 독서 모임 나가는 게 있는데 그 미시마 유키오 책 읽을 일이 있어가지고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되게 마초적 남성상의 어떤 집착을 좀 강박이 하시는 있죠. 그 사람 작가님이라가지고 유명하죠. 어떤 뭔가 남자의 슬픔 어, 바람에 판타지. 흩날려 사라지는 남자의 비애 이런 것들이 그 책 읽으면서도 그렇고 그 오한강 읽으면서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좀 나한테 안 와닿고 난 좀 꼴불견으로 생각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느껴지긴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그때 당시에 시대적 특성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에 그쵸. 그들에게 어떤 결정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성은 거기서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쩔 수 없는 시대상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그걸 경험한 남자 작가가 그린 그 시대의 이야기라고 네. 했을 때 스토리 작가분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입체감이 떨어지는 맥락이 있죠.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연재되는 매체에 대한 그런
영향도 컸었던 당연히. 것 같아요. 그 스포츠 신문에서 연재가 맞아. 됐고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는 또 스포츠 신문의 주 구독자는 이제 남성이었으니까 뭐 거기에 대상화된 맞는 여자 캐릭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지금 읽어도 약간 약간 익스큐즈 되는 면이 확실히 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딱 거의 20살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것 그래도 25년 전이에요. 그저 웃는다. 그러니까 다비님이 25년 전이면 2살, 3살 이런가? 아닌가? 한 살. 한 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딱 중간 느낌이네. 근데 어쨌건 20살 때 오한강을 읽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정치적인 어떤 관심이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사회 같은 거에 대한 관심들이 좀 이제 조금은 생겨날 때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당시에 한참 가상세계에 빠져있을 때였거든. 한창 에반게리온 한창. 좋아할 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한강이 저는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선 정치적이나 어떤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관심은 있었지만 좀 더 어떤 이 강토였나? 그렇죠? 네, 이 이강토.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강토도 이제 어떤 이 작가들의 관점을 떠나서 이 시대적인 큰 파도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지고는 결국에는 어떤 여러 가지 비극들을 맞이하면서 결국 현대사까지 도착한 그런 인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변명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세대들이 이 시간을 지나온 것들을 그려낸 거고, 근데 거기서 당연히 부재한 어떤 시선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인정해야 되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근데 처음에 그 당시에 20살 때 저는 어쨌건 뭐 젠더 감성도 그렇고 네. 뭐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으니까 모자르고 한참 공부할 때였죠. 근데 어쨌건 그걸 떠나서 이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현장감 있게 그 한국이 이제 독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현대까지 오는 어떤 그 일련의 서사를 이제 겪는 과정에서 좀 놀란 게 있었죠. 아,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다시 보면서도 느꼈지만은 뭐 약간 비판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우선은 좀 뒤로 하고 그것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 20살 때 봤던 거에 충격만큼은 아닌데,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네. 이번에는 보면서 약간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 뭐 음. 다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온 작가님이나.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어쨌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은 여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나? 그렇잖아요. 그걸 관통해서 어떻게 그렇잖아요. 살아왔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뭐 특히 이 당시에 이제 여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더 말도 안 되게 더 비극적이고 네. 그렇잖아요. 시대적 특성 때문에 단순히 그걸로만 다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남녀를 떠나서 이 말도 안 되는 전개가 이루어지는 몇십 년 동안 누군가는 의식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누군가는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와, 저는 되게 좀 충격 먹은 게 이번에도 좀 충격적인 게 있더라고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 북한으로 월북했다가 내려온 거. 월북에다 다시 월남한 거. 와,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떤 큰 파도에 휩쓸리면 사람이 이럴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뭐 전쟁이 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뭐 미국이랑 중국이 전쟁이 나서 지금으로 치면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다 같이 짐 싸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 뭐 거기서 뭔가 적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중국어 배우고. 맞아. 중국어 배우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런 와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다시 내려가야 돼. 다시 또 가야 되는 거야. 다시 원래 우리가 살던 한국으로. 이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지형적으로나 엄청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홍대에 살다가 잠실로 이사해도 엄청 큰 일인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격변하던 시대였다라는 거를 담아낸 작품이니까 뭐랄까 이제 많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떤 이 허영만 작가님이랑 김세영 작가님이 뭐랄까 좀 이렇게 크게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거를 좀 담으려고 했다. 맞아. 그 에너지가 좀 굉장하긴 하다.
장난이 아니죠. 그거는 좀 감동적인 게 있다. 맞아요. 저도 보면서 놀랐던 게 어떤 구성력이었거든요. 어쨌든 두 세대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네. 이강토라는 네. 사람하고 맞아요. 석주였나? 네, 아들. 아들. 이 아들 얘기를 이제 두 세대에 걸쳐서 국내 역사의 흐름 중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죠. 어떤 영향을 네. 되게 많이 끼치고 있는 근현대사 이야기를 다루고 맞아요. 있는데 그 군부 독재까지 네. 오고 하필이면 딱 그 박종철 열사 때까지 맞아요. 딱 가는 하필이면 또 그 스타벅스랑도 연결되고 최근이랑도 또 연결이 예.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어느 정도는 또 재현을 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요. 창작을 해서 했을 텐데 뒤섞어서. 그거나 특정한 장면들에 있어서는 저도 엄청 감탄을 하기도 하고 충격을 먹으면서 맞아요. 봤던 것 같고 예. 이제 어쨌든 진짜 실제로 격변의 시기였기 맞아요. 때문에 네. 내용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뭐 어떤 시대도 변하고 주인공도 변하고 이념도 변하고 네. 뭐 당연히 이제 인물들이 욕망하는 거나 삶의 맞아요. 방식 같은 게 다 변하기 마련인데 결국에 끝까지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역사 그리고 하나의 테마 안에서 다 꿰이는 지점이 저는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점이 되게 대단한 작품 아닌가 하고 맞아요. 저도 되게 네. 충격을 받으면서 본 부분이 맞아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많긴 한데 이제 그 생각은 들긴 했죠. 이게 되게 복잡한데 예를 들면 이제 여성 문학가나 이제 한마디로 여성의 시선으로 그린 현대 문학, 네. 현대사 이런 걸 찾아보면은 확실히 좀 다르긴 하거든요. 시선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뭐 박경린 작가님 뭐 말할 것도 없고 유명하신 분들 몇 명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그렇기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동시에 아무리 이게 어떤 시대 보정이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 과정 속에서 이 어떤 이야기의 서사의 큰 시대 격변의 중심에 이거를 남자 주인공으로 따라가느냐 여자 주인공으로 따라가느냐 때 완전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특히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야만의 시대로서 아예 그 둘의 이야기는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남녀의 구분이 사실상 거의 없고 해야 하는 일도 거의 사실상 경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그 되게 이상한 그 성 구분에 대한 강력한 강박들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관성 속에서 사실은 이 큰 전환점 한마디로 현대로 넘어오는 이제 모던과 현대로 넘어오는 그런 어떤 그 한 복판에서의 어떤 되게 과도기와 혼돈의 시대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어떤 한계도 보이고 동시에 어떤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맥락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남성 작가가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더 다각도로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 남성 캐릭터를 다룰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이 전부고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담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물론 아닌 사람도 정말 있어. 아주 드물게 시대와 별개로.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아쉬움이 많긴 하죠. 예. 맞아요. 사실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서부터 맞아요. 아쉬운 점이 생기는 그쵸. 거고 예. 사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덧붙여서 오한강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이 진짜 좀 짜증났거든요. 그 초반에 강토. 강토 제가 아까 그리고 사전에서 심지어- 보여드렸지만 심지어 아들도 네. 피는 못 속인다고. 아들 진짜 짜증나요. 아빠 닮았어. 아빠 제가 닮았어. 뭐라고 써놨냐 메모를 하면서 썼거든요. 그 일단 이강토한테는 제가 사적으로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그 뻐큘러는 사진을 뻑큐를 날릴 찍었어요. 수밖에 없는. 그 예술충이 그 한창 그 예술뽕이 찼을 때 독백 길게 독백 하는. 길게 하는 씬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상황이 안 근데 좋긴 안 진짜 웃긴 좋은데 게 돈도 안 벌어. 돈도 안 벌어. 근데 생계라도 아내는 책임지면 몰라. 새끼를 진짜 많이 책임지고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는데 그 아내를 되게 멸시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 자식 진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게 있어요. 맞아. 근데 아들놈은 또 더해. 아들놈이 가진 그 여성과는 더 기분이 좀 더 나쁜 느낌으로 맞아. 그 흔히 말하는 그 성녀와 창녀 구분법의 맞아요. 느낌으로 딱 그 두 개로 더 대상화된. 그렇게 대상화된 방식으로 여성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아 진짜 부전자전인데 진짜 거룩한 척하네 이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구시대적인 관점이 맞아요. 네. 그거를 피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 작품을 보면서 충격도 받고 감동도 느끼고 뭔가 어떤 울컥하는 지점이 있으면서도 멈칫하게 되는 게 그런 부분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근히 상당한 흐름에서 역할을 많이 참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네. 그 이 두 분이 다시 이 오한강을 한다면 상당 아마 부분 수정되지 않을까. 수정될 수도 있고 당연히 성장하셨겠죠? 네. 두 분도?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남성 캐릭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사실 이 두 작가 김세현 작가님, 허영만 작가님도 사실 예술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절치부심도 있었을 거고 그것이 투영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그들과 함께하는 남성 주인공들과 함께하는 여성 주인공들의 어떤 최소한의 입체감 있잖아요. 네. 이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야 이 시대 속에서의 남자들은 이렇고 여자들은 이렇구나라는 맞아. 거가 될 텐데 지금은 너무 대상화된 세팅된 애들로서 이렇게 약간 이야기가 전개되고 게다가 아무 이유 없이 다 좋아하고 있잖아 주인공을. 그러니까요. 말이 안 돼. 맞아요. 사실 이 오한강은 그 격변의 시대를 나온 남자의 이야기지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맞아요.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 예. 한국인도 있겠지만 맞아요. 거기서 여성은 약간 부재되어 있죠. 있는 게 좀 그래서 저 크다고 같은 생각하기는 경우는 해요. 예전에는 제가 이 오한강을 봤을 때 이걸 다 아우른다고 이제 생각해서 봤어요. 근데 당연히 어렵고 잘 몰랐을 때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땠냐면은 이거 완전히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의 이야기다라고 느꼈고 왜 이게 3분의 1까지 내려가냐면은 남성 여성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아사코? 네. 야사코였나? 야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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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사실 오한강 예전에 보면서 좀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좀 많이 불편한 게 더 많은 거야. 근데 유일하게 한번 울었던 장면이 뭐냐면은 그 야스코가 죽었다고 연락 왔을 때. 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한마디로 한국에서 이 격변의 시대 속에 있는 내부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남자, 한국에서 나고 자란 여자. 근데 거기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타자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 혹은 거기 남아있던 미군들, 그 어떤 외부인들, 남아있는 외부인들의 이야기는 또 빠져 있는 거야. 네. 그 중에서 저는 야스코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람도 어쩌다가 보니까는 아빠가 죽임을 당해서 버려져가지고는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 이런저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결국에는 주인공을 만났고 딸까지 키워가면서 여기까지 버텼는데 사실상 그냥 지나가듯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지나가듯이 나오는 이야기도 너무 야스코 같은 거야. 그만큼의 삶과 그만큼의 위치감만 이 이야기 속에 있으니까는 너무 슬픈 거예요, 순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기능적으로 쓰인 면이 강하죠. 그런 맥락에서 참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이걸 다시 할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가 이 시대의 이야기를 뭔가 다시 다룬다면 항상 이렇게 어떤 중심에 누군가를 두는 건 상관없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로 인해서 주인공도 함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든 다 그렇잖아. 그쵸. 네, 그런 맥락에서 좀 약간 달리 보이는 작품이었다. 제 20살 때랑 지금 봤을 때 많이 아쉬움도 많고 근데 그만큼 또 이들의 어떤 기세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도 좋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남성 판타지? 그런 거에 대해 또 의도하지 않은 어떤 도치 같은 것도 있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일련의 거부감이 있었다.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그쵸. 부분이긴 하죠. 맞아요. 저는 이제 야스코랑 관련해서 제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인상 깊었고 다 보고 나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전쟁 중에 아마 그 월북했을 때 나온 캐릭터인 것 같은데 투표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동기 나는 그 타협해서 맞아. 투표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신념대로 찍은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되게 우연한 계기로 헬멧을 맞아서 죽나?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그 강토라는 인물의 가슴에는 되게 깊게 남아있는 사건인데 그쵸. 어쨌든 전쟁
중이고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은 거를 사실은 그 본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맞아. 그냥 그렇게 잊혀졌을 것이고 그렇게 사라진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좀 그 전환이 되는 게 있었고 되게 맞아. 충격적인 것도 얼마나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더 많이 요즘에 그려진다면 그런 장면들이 맞아요. 더 많이 맞아요.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비중이 좀 더 맞아요. 커진 이야기로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네. 사실 차라리 아예 그 월북했었을 때나 아예 그냥 그 불편할 요소가 없이 진행됐었을 때 더 오히려 더 몰입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말씀해주셨던 맞아요. 월북했었던 그런 사건이라든지 음. 그런 게 훨씬 더 기억에 남았었던 것 맞아요.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인지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시대적 어떤 개인의 발견인가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모던 포스트 모던과 모던 그리고 현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 이 시대가 이제 전환의 시대긴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대였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주인공이 화가고 아들도 화가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거는 화가라는 어떤 특이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 시대만 해도 사실 이 어떤 계급적 태생이 있잖아. 강토도 무슨 말이냐면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슴으로 살아가잖아. 네. 근데 화가로서 이제 그걸 전복하긴 했지만 무슨 뜻이냐면은 농부로 태어난 사람은 농부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사실상 내 아들도 농부가 되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삶은 거기로 이제 사실은 귀결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도 좀 지금에 와서 이들을 그린다고 했을 때 당연히 문법적으로나 시나리오적으로도 아까 얘기했던 뭐 그 군대 부대에 있던 후배 어쩌다가 우연한 헬멧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후배나 아니면은 옆에서 같이 뭐 투쟁을 하던 친구. 동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체감들이 더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인공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세련됨 혹은 다각화 작업이 이루어졌을 텐데 이 당시에는 당연히 이 작가들도 그렇고 이 인물들도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나 네. 그 당시에는 톨스토이 문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뭐 갑자기 뭐 엔지니어가 될 거야. 농부의 아들이. 그런다는 거를 발상 자체가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어떤 시대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그런 측면에서 그 한계성은 분명하다. 맞아요. 사실 이걸 해체하고 뜯어가고 그게 남성 여성도 있겠지만은 그 계급에 관한 입체성도 훨씬 더 다양해질 거고 사실은. 맞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초반에 나왔던 그 마님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주인 네, 있잖아요. 네. 주인의 딸 혜린이었나? 이름이 김혜린? 어쨌건 근데 그 어쨌건 주인의 딸과의 어떤 관계성에서도 사실은 그 딸도 처음에는 주체적인 여성인 것처럼 나오지만 맞아요. 결국에는 있잖아 어떤 계급을 전복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게 있지만 결국에는 뭐 어떤 그 행동을 하지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 못하고 같아요. 결혼하는 그 남자도 결국 사실을 합격한 친구인데 한동수였나? 그 자식. 걔가 제일 쓰레기지. 네, 진짜 쓰레기 맞아. 같은 놈 있거든요. 쓰레기 중에 네. 제일 상쓰레기지. 네. 뭔가 뭐 지금의 검찰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운동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치. 운동하려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였죠. 없고 결국에는 권력에 붙었고 더 나아가 비겁하게 편지를 써서 이간질하고 네. 그러면서 결국 쟁취하려고 하는. 근데 어쨌건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어떤 여성 캐릭터들 혹은 그 계급에서의 어떤 단수나 어떤 얇은 느낌이 좀 아쉽다. 맞아요. 그런 거 있다. 저는 근데 그런 면에서도 좋았던 점이 있었다면은 이런 이 변화를 실제적으로 몸소 체험하면서 이강토가 변화를 하잖아요. 내면적으로나. 네. 근데 그게 저는 이강토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서 그림 화풍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 시대랑 자기의 내면의 변화에 따라.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이 그 화가의 화풍 변하는 것과 그리고 시대적으로 변하는 거에 대한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심리나 그런 변화로
시각화된 느낌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 이강토는 그 민중화가처럼 어떤 되게 직접적인 거를 그림을 그리다가 약간의 현타라고 하기엔 좀 뭐라지만 어떤 그런 시기를 건너면서 동양화를 하고 네. 그러고 마음을 비우는 듯하다가 결국엔 이것도 또 결국 뭔가 해소되지 않은 어떤 그 울분이 있잖아요. 그 시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환쟁이라는 정말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비하하는 비하 내려다보는 네, 약간 뭐 그런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예술과 전혀 관련 없는 직업적으로서의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깨우치고 아니면은 깨우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해탈했다고도 느껴지거든요. 저로서는 왜냐면은 그쵸. 초반에는 걔는 고행이죠, 고행. 네. 일종의. 처음에는 이제 이강토라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되게 강했었다면 이념에 많이 사로잡혀 있죠. 이념에 많이 사로잡혀서 되게 불타올랐었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그게 초월을 해서 이 모든 상황을 거치고 나서 뭔가 오히려 약간 지친 느낌으로 아니면 뭐 아예 자신의 감정과 이념이 담겨 있지 않은 그저 초사실적인 자갈 그림으로서 귀결되는 그 방식이 극사실주의. 네, 극사실주의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뭔가 그 시대상이 잘 반영되어 맞아요. 있었다고 저는 되게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 점은 되게 저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타짜 얘기할 때 연결될 얘기인데 이게 결국에는 만화 문법적으로 이제 타짜에서 훨씬 더 월등한 이제 테크닉을 구사하긴 하시는데 이 초창기 작품들을 보면은 사실 확실히 근데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면은 만화가 좋은 만화라는 건 당연히 그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경험하는 데 있거든요. 네. 그냥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이 만화를 보고 있는데 그걸 온전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마음속에 남거든. 근데 이제 이 허영만 작가님이겠죠, 아무래도. 김세영 작가님과 얘기도 많이 했겠지만 어떤 한 장면 한 장면의 연출들 속에서 아마 아시겠지만은 갑자기 되게 초현실적일 때가 있어요. 일상인데. 되게 비유적으로 일상인데 그랬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 둘이서 뭐 헤어질 때 갑자기 하얀색 공간에 나무 하나 서 있는 거야. 뭐 라던가. 이런 되게 비현실적인 순간들이 있거든. 그거를 만화적 경험으로 계속 시키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한 축으로 가장 중요했던 게 이강토가 화가고 그의 그림 속에 결국에는 시대가 배어 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 어떤 이 격변의 시기 속에서 그가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비유를 통해 결국에는 그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심상을 경험하게 되는 네, 굉장히 만화적인 그런 거를 사실은 세팅해놨다 구조적으로. 그러면서 되게 인상적이었죠. 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근데 그럼에도 이제 돈은 벌어야지. 왜냐면 이게 사법 만화였기 때문에 또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안에서 그쵸, 인물이. 그쵸. 예. 이강토가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실 제 기준으로는 허영만 선생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 이강토랑. 달라 보여요. 제 눈에는 되게 반대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쩌면은 허영만 선생님이 이강토를 그리면서 되게 냉소하면서 그렸을지 혹은 맞아 이게 진짜 예술가지 하면서 그랬을지 모르겠어. 근데 실제로 허영만 선생님의 삶은 되게 반대긴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만화로 열심히 해서 돈 잘 버시고 책임도 지시고 되게 성실하시잖아요. 되게 성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변화를 꾀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그림체만 보더라도 오한강 이런 타짜만 봐도 클래식하긴 하지만 엄청 세련됐잖아. 그쵸, 완전.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엄청 만화적 미학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그림체거든요. 타짜 같은 거는 오한강은 여러 가지 좀 뒤섞여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약간 좀 그게 재밌었다 제 입장에서는. 허영만 선생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이강토라는 인물을 다룰 당시의 기분이 어땠을까, 냉소했을까, 혹은
동조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다. 음. 김세영 작가님은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맞아요. 저도 네.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허영만 작가 이 오한강과 타짜가 김세영 작가님이랑 같이 한 네. 네. 만화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되게 흔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 스토리 작가분을 따로 이제 같이 하고 이제 만화를 연재한 게 이 시기쯤부터 였던 걸로 맞아요. 아는데 네. 그때 뭐 그래가지고 저는 그 김세영 작가님의 그 스토리 콘티가 어떻게 나왔었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터치가 그리셨을지. 됐을까? 네, 그리고 그거를 허영만 작가님이 어떻게 해석하셔서 만화로 이렇게 그건 그리셨는지가 저도 궁금해요. 타짜랑 오한강 보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네. 이제 이것도 제 생각인데요. 네. 저는 그래도 좀 더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이분 만화를. 네. 전 비트도 보고 세일즈맨도 보고 다른 것도 다 봤었거든요. 근데 다 본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같이 나중에 둘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같이 늘었어 실력이. 그건 확실해요. 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식객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네. 김세영 작가님이 어떤 때는 다 항상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콘티까지 그려줄 때도 있고 허영만 선생님이 그런 받고 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리고 당연한 건데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만화 문법을 쓰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식객은 이제 온전하게 혼자 하신 거잖아요. 네. 자료 조사 열심히 하신 다음에. 근데 네. 식객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마치 아까 전에 그 이강토가 화가라는 걸 이제 네. 키워드로 삼아서 이강토가 그린 그림에 어떤 이야기적 메타포를 넣음으로써 독자가 그거를 경험시킨다. 이미지로서 라는 것들에 대한 문법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타짜에서도 나중에 내야겠지만 그 파리 그 파리와 벨제부브. 카드의 어떤 이미지 혹은 타짜 그 일부에서의 화투의 어떤 이미지. 그쵸 화투 뭐 달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런 거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예, 이런 식의 만화는 이미지가 포함된 매체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미지와 장면화해서 경험시킬까라는 거를 이 두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습득했던 것 같아. 많이 성장하고. 근데 오한강은 사실 그런 면에서 좀 날것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포적이라기보다는 대놓고 보여줘. 좀 직접적인 면이 그래서 사실 있긴 초반에 있죠. 그 있잖아 막 돼지가 막 그 이렇게 여자 이렇게 들고 있고 네. 이런 거랑 그리고 아이러니나 패러독스를 계속 그림으로 대놓고 보여주잖아. 맞아요. 사실 그래서 자갈도 사실 그런 거거든 일종의. 그쵸. 갑자기 나는 초월했어. 근데 자갈. 맞아요. 그런 맥락이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요. 근데 되게 1차원적이란 거지. 근데 이제 그 타짜까지 오는 과정에서 비트도 그렇고 이런데 계속 그것이 변주되면서 되게 세련돼지는 게 있거든. 그게 식객에서 사실 나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음식에 빗대잖아요. 계속 그 인물들을.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식의 문법들이 누가 먼저랄 거 없이 함께 좀 같이 해온 게 아닌가.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것도 있지만 허영만 선생님이 워낙 만화를 그냥 본능적으로 잘 하신다는 게 느껴진 게 이게 사실 저희 그 서양의 DC 코믹스나 그런 코믹스는 또 글 작가 따로 유명한 사람 있고 그림 작가 맞아요. 따로 그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스토리 작가 뛰어나다고 만화 재밌는 거 아니고 그림 작가 뛰어나다고 글 재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두 분의 그 케미가 그 당시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되게 유명했어. 설령 또 김세영 작가님의 글이 안 좋았더라고 하더라도 만화가 그렇게 잘 그려지지 않았으면 이만큼 사람들한테 반향을 일으키지 그렇죠. 못했을 거라고 그쵸.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이 두 분의 콤비는 항상 이슈가 됐어요. 예, 언제나 주목받는 마치 그 오바타 타케시와 토타유미. 그쵸. 그치 그 두 분의 케미처럼 네. 항상 둘이 만났다 새 작품을 한다라는 식으로 유명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약간만 그 비하인드를 얘기하면은 이제 이 당시 사실 대본소 만화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많이 아쉽죠 솔직히. 왜냐면은 아카이빙적으로도 많이 아쉬워요. 이게 소모품처럼 만화가 취급되니까는 이런 좋은 만화들이 아카이빙되고 나중에 다시 또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유지되고
계속 이렇게 보수되고 나오고 애장판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지속성이 계속 떨어져요. 한마디로 한 번 나오고 재미 즐기고 없어지는 그런 맥락이 있거든. 근데 어쨌건 그 당시에 어쨌건 붐이었는데 그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대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어요. 네. 만화 스토리 작가들 중에 오. 이 사람 만화 진짜 끝내줘라는 세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세영 작가님이셨어요. 이거 나머지 두 분은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항상 회자되는 분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콤비가 허영만, 김세영이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한강도 그렇고 네. 이후에 다양한 작품을 하신 두 분이 이제 타짜에서 어떤 정점 맞아요. 같은 것을 이루셨죠. 찍게 되는데 네. 이 타짜라는 작품은 스토리하고 콘티까지 김세영 작가님이 담당을 하셨고 그림 작화를 허영만 작가님이 담당을 하신 장편이고요. 네. 이 타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도박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오한강하고 마찬가지로 한국 근현대사와 그 시대 속에서의 변화들을 그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1999년 7월 1일부터 스포츠조선에서 연재가 되기 시작했고요. 총 4부 41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1부인 지리산 작두는 조승우, 김혜수, 유해진, 백윤식, 김윤석 등이 출연한 영화 타짜 1까지 좀 흥행을 해서 그중에 가장 큰 인기를 끌었었고 만화로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근데 사실 타짜 얘기하기 전에 저는 아까도 얘기한 거긴 한데 영화 타짜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타짜 원. 그러니까 아까 네. 방금 그럴 얘기한 수 그거.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오래 했는데 그 제가 조승우 배우가 연기한 고니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를 이번에 보고 깨달았어요. 그 원작 그 지리산 작두의 고니가 저는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한강하고 이제 넘어와서 이거를 보니까 어떤 캐릭터적으로도 이 맞아. 좀 성장이. 그린 어떤 다방면에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인간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타짜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그쵸. 않았나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면서 봤던 것 좀 같아요. 이렇게 성굵은 남성성 그런 그리고 보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좋은 남자? 그죠. 에 보수적인 의미예요. 대해서 그 끌려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음. 이 김세영 작가님이랑 허영만 음. 선생님은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거칠고 그러긴 해도 내 여자? 그치. 마음에 그러니까 따뜻한 게 있는. 그래서 뭔가 좀 되게 거칠고 마음에 안 들고 막대하긴 하는데 책임은 끝까지 끊임없이 목숨까지 다 바치는 그런 진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래서 남자구나. 약간 미친 마초인데 끊임없이 낭만과 네. 이상주의를 꿈꾸는 진짜 싫다. 진짜 싫잖아. 근데 웃긴 게 또 그런 걸 또 좋아하기도 해. 근데 그걸 너무 매력 있게 맞아요, 그려놨어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만화를. 오한강은 시대성이랑 딱 붙어버리니까는 약간 거부감이 들죠. 있는데 타짜는 사실 판타지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그 지자작두에서 나오는 고니 특히 만화에서의 고니는 네. 굳이 좀 변명을 하자면은 옛날 부모 세대 중에 그래도 되게 괜찮은 부모 어른 세대에 관한 어떤 표상이죠. 예, 그 고니는 도박도 끊었어. 도박도 도박도 끊었고 끊었어. 결국에는 돈도 많이 있어. 그리고 책임을 다 지고 심지어 나중에 2부, 3부, 4부에 나오지만 조카들까지 다 챙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 결국에 넓어. 너 마음이. 그렇구나 하면서 막 갑자기 50만 원 주고. 맞아. 그리고 팁도 알려주고 뭐 다 해. 그런 면에서 좀 그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 세대의 남자가 갖는 약간 이제 어떤 이상향? 그러니까 그 약간 저런 남성 중심 멋지다라고 그 서사니까. 생각할 만한. 그거에 대한 한계는 있죠. 예. 그래서 타짜 얘기를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온 작가님 네. 이번에 타짜도 네. 처음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타짜 만화도 처음 봤어요. 저는 네. 사실 타짜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던 사람으로서. 근데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41권.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이렇게 권수가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41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그러니까 각색을 엄청 잘했지. 네. 아니 이게 그 일부 반대로 아쉽기도 하고. 그쵸.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지만 와 이거 권수가 상당한 걸 보면서 와 이거 작가님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 작품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도 지금 몇백 편을 하셨는데 맞아요. 진짜 다작
대단하시고 초다자식이고 되게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 일단 있었고 영화 다 보고 나니까 아니 이게 그 살짝만 덧붙이면 네네. 신문 연재였잖아. 아 그러니까요. 매일 연재였다니까. 지금 컷이 제 기억이 맞으면 주말 빼고 평일 5일 동안. 그러니까 컷이 지금 몇십 개를 50, 60개짜리를 근데 지금 아마 해야 네 되는데 페이지인가 2페이지를 매일 연재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16페이지나 24페이지도 아니고. 네, 하루에 그래서 사실 이틀 연재를 안 한다고 하지만 이틀 다 작업을 하셨어야 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 너무 대단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타짜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타짜 영화가 원작을 정말 축약 있게 각색을 잘했구나. 왜냐면 일부 지리산 작두에 담긴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방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달라진 방면도 있고 제 영화가 먼저였으니까 저한테는 영화에서 나왔던 캐릭터가 원작에서는 또 비중이 작았고 또 원작에서 비중이 컸던 게 영화에서 또 작아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그 매체에 맞게 잘 조율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작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로. 정말 너무 재밌었고 쫀쫀하지. 진짜 강약이나 밀당이 정말 제대로 돼 대박이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몰입감이 네. 다른 게 영화도 재밌지만 만화는 앞뒤 서사가 훨씬 많잖아. 네. 맞아요. 그 결국에는 이제 여러 명이 와가지고 뒤섞이는 얘기가 기본 구조인데 네. 1, 2, 3, 4부 다. 근데 그 여러 명이 뒤섞이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입체감이 최소한의 역할을 다 해주잖아요. 알려주잖아. 얘가 왜 여기 있고 쟤가 왜 여기 있고. 그러면서 어쨌건 3, 4명을 이 도박 테이블에 앉혀야 되는데 그 3, 4명에 대한 서사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도박판 이 좁은 골방에서 모여서 화투판을 거리는 이 솔직히 1평도 안 되는 그 공간에서 그 4, 5명의 사람이 모이게 하는 그 서사 역금에 대한 연출 구성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너무 쫀쫀하고 또 한 명 한 명씩 이제 주인공이나 제가 몰입해서 보는 캐릭터를 다르게 꽂혀서 보아도 하나하나 다 너무 맞아. 재밌는 이야기더라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더라고요. 어떤 현실 기반의 어떤 네. 극단적인 감정선을 잘 만들어내는 작가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콤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항상 그래서 비트도 그랬고 세일즈맨도 그랬고 오히려 슈퍼보드가 좀 열애인 느낌이고. 근데 슈퍼보드가 아동 대상으로 그리신 만화인 그리긴 거였죠?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무서워. 너무 궁금한데? 작화도 약간 다르고 훨씬 더 거칠어요. 펜선도. 그리고 영화가 사실은 메가 히트작이다 보니까 저는 맞아요. 은연중에 어떤 비교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일부 특히 보면서 비교가 어쨌든 되긴 됐거든요. 근데 맞아. 그 상태에서 어떤 일부 후반부에 좀 명대사들 있잖아요. 타짜의 명대사들. 그런 거 마주치었을 때 되게 반갑고 쾌감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 사실 또 영화만 보신 분들이 만화를 처음 보면은 이 나온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많이 각색이 됐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많이 각색됐죠. 그 영화 흐름은 한 줄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기승전결이 딱딱 정해져 있고 곤이라는 인물이 어떤 복수극이잖아요. 복수극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음. 사실은 원작 만화는 복수가 사실 주된 줄기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고니가 살다 보니 도박을 맞아요. 하면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이어지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삶의 궤적을 따라서 좀 흩어지고 모이는 얘기에 좀 당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게 허영만 선생님의 그쵸. 어떤 만화의 맛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점이죠. 김세영 네. 작가님과 허영만 콤비에. 그래서 이 타짜라는 작품이 그렇게 봤을 때 오는 재미가 있지 않았나 맞아. 싶습니다. 약간 그래서 그 보면은 사실 1, 2, 3, 4보다 복수극이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욕망에 관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 이제 어떤 1년의 여러 가지 작품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한강을 마침 같이 묶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느끼는 거지만은 얼마나 이게 달라 보이겠어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빵은 물론 있지도 않았고 오한강 시대는 네. 밥 한 끼도 먹기 힘들었던 시대였다가 이제 90년대 넘어오면서 군부 독재 이후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안착하면서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인간 군상들을 또 본 거야. 그렇잖아. 얼마나 더덥겠어.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도박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 네. 인간사에 대한 뭔가 살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정말 강하죠. 네. 근데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어디 가서 빌북 써서 내가 잠만 청해서 그 잠만 지어줘도 고마운 시절이었다가 막 몇 억을 가지고 막 도박을 하면서 뒤로 갈수록 액수 더 커져요. 더 커지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카우트 알죠? 드래곤그룹 스카우트랑 스카우터 똑같- 터지기 터지기 직전까지 나중에 터져요.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어지잖아. 돈이 그러니까 놀래잖아. 헉? 근데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무섭죠. 왜냐면은 이게 사실 처음에 이게 한국사랑도 연결돼 있는 게 네. 중간에 그 화폐 개혁이 맞아요. 1부 마지막 쯤에 나오거든요. 맞아. 그래서 환에서 원으로. 환에서 원으로 바뀌니까 기존의 돈이 너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원으로 바뀌면서 나중에는 이제 카지노나 이제 카드 저기 뭐지 홀더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홀덤? 홀덤? 아니, 포카? 포카로 가면서 칩으로 바뀌니까 더 돈에 맞아. 대한 개념이 상실되는 맞아. 거예요. 실제로도 그 사부에서 벨제부 네.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빌런 네. 친구가 박태영. 그 앞에 빌런과 다른 게 뭐냐면 걔는 그야말로 완전 소시오 사이코패스잖아. 찐 빌런이죠. 근데 앞에 변태놈. 있던 애들은 뭐 아기도 그랬지만 목적이 있어. 뭐 걔네도 미친 애들인데 어떤 욕망과 권력에 대한 탐욕 같은 게 있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자기 어떤 사소한 이기심 때문에서 질투죠. 어떻게 보면은. 질투, 실기, 결국 어떤 소유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걸 망가뜨리는. 그래서 결국엔 그 무감각해지면서 망가지잖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하나하나 할 때는 무서워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너무 큰 잘못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까지 가니까. 그래서 도박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도박하지 말라라는 말이 중간중간에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긴 고니가 대단한 거라니까. 아, 고니 진짜 고니는 대단해. 레전드. 고니 진짜 레전드. 아니 진짜 결국엔 그래서 전설이잖아. 평온에 이르렀죠. 작두 선생님. 그래서 이게 4부 41권으로 좀 나뉘는데 몇 부를 좀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어디 보자. 첫 번째가 어쨌건 지리산 작두 고니 얘기고. 지리산 작두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기랑 이제 네. 마무리 짓는 거고. 네, 일부- 영화도 제일 유명하고. 네, 1부가 2부가 그 아기- 신혜손. 네. 아기 아들. 네. 영화로 치면은 탑이 나왔던. 나왔던. 그리고 3부가 도일출. 네. 맞아요. 원아이드 제 짝기의 손자죠. 이제 각색이 제일 심하게 됐지. 예, 만화에서는 이제 되게 뚱뚱한 고도비만인 애가 그거를 다 이겨내고 막 그 이상한 상자에도 갇히고 이러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영화상에서는 그런 게 다 건너뛰고 그렇잖아요. 영화를 안 봤어요. 봤구나. 영화를 안 영화에서는 봤어요. 그냥 박정민이 나와 처음부터. 누구는 네, 뭐 고도비만도 아니고. 아 진짜. 근데 아니 이거를 3부를 보면서 아내 유혹 민소희 아니에요? 솔직히 그 살 빠져서 못 알아보는 거의 점 찍고 나온 수준으로 못 알아보는. 근데 너무 맞아. 이게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맞아, 1, 2, 3, 너무 재밌지. 4부가 시기가 있으니까 각 등장인물 옷 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별로. 근데 또 이분이 옷을 또 평범하게 안 그리고 되게 재밌게 그리니까 맞아요. 그거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너무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트렌디하시다니까. 그리고 4부가 포코로 넘어가는 거고. 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엄청 노력하신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죽이 됐건 밤이 됐건 어떤 한 획을 그 만화에는 어떤 만화 미학적 되게 훌륭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솔직히 얼마나 많은 신문 만화 연재가 되고 있었겠어, 그렇잖아. 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만화 미학적 특성을 잘 담은 것도 있지만 그 허영만 선생님의 어떤 엄청난 노력이 거기에 있다. 예전에 그래서 비트를 만화로 봤을 때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한번 생각해봐. 이게 항상 저는 일본 만화를 중심으로 보니까 항상 네. 팔로우업이 되진 않잖아. 네. 근데 이제 오한강이나 이제 다른 만화들을 중심으로 가끔씩 보다가 비트를 봤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림체가. 네. 타짜 그림체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이게 뭔가 미묘하게 사실적이면서도 만화적이잖아요. 네. 그 얼굴 그림체가. 근데 그러면서 오한강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떤 묘사 중심의 그 맞아요. 미술 기법이 반영된 어떤 만화 그림. 약간 실사 느낌에 가깝죠. 그러니까. 네. 근데 물론 여기도 만화체는 있지만 표정 같은 거는 어떤 그 DNA가 있긴 하지. 근데 이제 그 세일즈맨 비트 이렇게 넘어오면서 완성된 게 타짜니까. 그러면서 사실
저도 수업하거나 저도 그런 걸 의식하는데 가끔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내 그림이 왜 이렇게 좀 촌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뭘 봐야 되냐면은 그림체의 느낌보다 복식이나 그 인물이 어딘가에 놓여져 있는 어떤 가구나 공간을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디테일. 해봐야 돼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림체가 의외로 잘못한 경우는 없어. 음. 그림체는 죄가 없다. 근데 오히려 내가 공부가 게으른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인물에게 입힐 옷, 인물이 서 있는 공간에 대한 감각을 내가 키우고 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허영만 선생님은 엄청 노력하시죠. 정말 트렌디하다고 느꼈어요. 그걸 왜냐면은 그 몇 부 아무거나 눌러도 아 이건 이때의 이야기구나, 그 시대 얘기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등장인물 소품이나 그 음. 옷의 무늬 아니면 그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라는 소품 같은 거에서 정말 취재나 그 시대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시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성실하시다고 해야 되나? 정말 작가로서 그 만화는 가짜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맞아요.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시는 맞아요. 건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은 글 작가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온전히 그런 연출은 그림 작가의 몫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면에서 허영만 선생님이 굉장히 치밀하시다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치밀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오한강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나훈 작가님이 그 강약 조절이 네.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오한강에서 아까 얘기한 군 친구 죽는 장면도 그렇고 타짜도 그렇고 허영만 선생님의 어떤 드라마를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맥 빠지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허영만 작가님의 어떤 연출적인 아름다움이나 또 연출적인 좋은 점이 그 부분에서 잘 드러나는 게 또 이 작품이 또 불법 도박 얘기다 보니까 되게 큰 스펙터클이 많이 발생하는 작품인데 그래서 연출적으로 뭔가 시도할 여지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누가 죽는 장면도 그렇고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조금 완전 충격적이게 보여줄 순간이겠구나 싶을 때 오히려 힘을 빼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서정적으로 네. 큰 원경으로 풍경으로 보여준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일부에 고강열 죽는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사람이 아귀랑 상대하다가 알아요. 춘향이의 망치에 맞아서 죽는데 그 밖으로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해요. 근데 춘향이가 던진 망치가 방 안에서 부웅하고 날아오고 그다음에 페이지가 바뀌어서 나오는 게 얻어맞는 장면이 아니고 망치를 한 번 더 클로즈업해서 망치가 진짜 배경 허옇게 있고 망치 클로즈업 된 것만 있고 맞아. 그리고 말풍선으로 위험해 하는 대사 나오는데 이제 사실 그 컷까지 봤을 때 저는 독자랑 광렬이가 이미 맞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눈앞에 보여줌으로써 한번 맞은 상태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줌을 완전 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고광열이 죽는 망치에 얻어맞는 그 순간을 완전 줌을 빼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맥 빠지게 퍽 하고 맞는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고광열이 어떤 맞는 순간을 크게 그리는 게 아니라 광열이 하고 독자한테 다가오는 어떤 망치 자체를 크게 그려서 타격의 순간을 체험하게 하고 실제로 타격이 되는 장면에서는 이제 묘한 맥빠짐 혹은 어떤 여운을 남기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순간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그쵸. 그런 순간들이 이 허영만 작가님의 만화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맞아요. 하고 생각을 했고 그게 타짜에서 되게 많이 보였던 맞아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죽음의 덧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희도 항상 느끼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막 돈을 아무리 벌어도 혹은 아무리 성공해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뭐 친구이거나 가족이거나 연인이거나 그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어떤 경종? 혹은 어떤 단면들을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또 반대로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어 죽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아, 그 그렇게 4부 서울역이었나? 4부였나? 맞아. 그 3부였나? 그 음, 같이 뭘 했던 사람이 맞아. 얼어 죽었던. 발견됐다. 근데 그건 또 어떠냐면은 노숙자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죽어 있는데 한 페이지를 다 온전하게 다 맞아요, 써요. 맞아요. 확 갑자기 또 오는 게 있거든. 그런 장면이 사실 타짜에서 별로 없거든. 그치. 근데 이제 또 반대로 그 인물이 그럼 또 반대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면 또 그렇지 않았었거든. 맞아요. 근데 고광렬은 또 반대로 엄청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완급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어떤 죽음에 대한 덧없음을 계속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이 도박이 주는 사실 일확천금 한마디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아니면은 뭔가 아무 일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얻을 수 있는 그런 일확천금 있잖아요. 그런 성공에 대한 덧없음 있잖아요. 반성 같은 거. 그거를 계속 이 만화 내내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참 그 연출적으로도 엄청나게 잘하시죠. 만화적 연출적으로. 사실 여운 있는 그런 연출도 있었지만 또 강하게 하실 때는 굉장히 그 사실 이 도박하면서 테이블에서 나눈 대화신이나 심리적인 독백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자칫하면 지루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게 연출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던 게 3부에서 원아이드 잭. 네, 원아이드 잭에서 그 안경이랑 결투하는 11권이었어요. 11권 11페이지였는데 그 안경을 구라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안경이 자기가 내가 속고 있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고민하는 장면인데 그 연출을 말풍선으로 독백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심해에 빠졌는데 잠수함이 다가와서 자기가 잠수함인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인데 큰 심해 물고기가 자기를 집어삼켜. 그래서 아 근데 나는 이걸 전복해서 난 이길 거야라고 하는데 그 심해어를 또 잡아먹는 또 엄청 큰 심해어가 나타나는데 맞아. 또 페이지를 넘기면 그거보다 더 큰 게 또 나타나는 그게 있거든요. 약간 흰소같지 같은 느낌으로다가 근데 그거를 딱, 직접적인 게 아니라 되게 출판 만화 연출로 딱. 네, 출판 만화 연출로 되게 굉장히 비유적이면서 직관적으로 다가오게끔 하는 비유적인 연출을 되게 맞아. 신들린 듯이 잘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재미없을 수 있는 대화신이나 맞아요. 심리적 독백신을 재밌게 연출하시는 것도 되게 강하게 연출하시는 게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오한강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미지가 포함된 예술은 장면화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내 이야기를 제가 예전부터 네. 얘기했지만은 문학적인 측면에서 문학도 물론 묘사를 하지만 어떤 추상적인 어떤 문장으로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장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이미지화하고 장면화하는 게 이제 만화에서 되게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걸 진짜 잘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일부에 나왔던 그거 달을 딱 쳐다봤는데 화투패 네. 광이었나? 그게 딱 뜨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고니의 어떤 앞으로의 인생이나 혹은 그 친구의 어떤 과거 혹은 업보 같은 걸 동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큰 서사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인상적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나온 작가님께서는 일부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좋았던 건 4부였던 것 같아요. 벨제부브의 근데 노래. 이제 그 만화적으로는 근데 이야기적으로는 3부를 제일 좋아하고 민소희.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부를 서사적으로 왜 제일 좋아하냐면 그냥 제로가 돼서 엔딩에서 제로가 돼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전에 살짝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여자 둘이서 네. 사실은 다 다 털고. 그리고 도일출이랑 그 뾰족머리 네. 그 도와줘 남이었나? 아, 저 뭐지? 포어. 맞아. 그 둘은 사실 결국에는 텅텅 모든 거를 잃어버린 채 다시 시작하잖아. 네. 근데 그런 엔딩도 그렇고 사실 이 타짜라는 주제랑 가장 부합하는 것 같아서 그 도일출의 어떤 그 처음과 끝 그리고 그 과정이 가장 스펙타클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유쾌한 면도 있어요. 사실 제일 맞아. 유쾌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3편은.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서사적으로. 근데 이제 만화 문법적으로는 진짜 탁월했던 게 저는 4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4부 정말 왜냐면은 그 재밌었어요. 4부에서 가장 지금도 기억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500원. 그 명장면. 근데 마지막도 대박이잖아요. 그 500원, 초반이랑. 그치. 왜냐면은 그게 결국에는 그 1부의 기결점이잖아. 네. 한마디로 그 남자 주인공인 친구가 박태영. 그치. 태영. 그 박태영 이름도 잘 지었어. 너무 그 당시 이름이야. 태영 그룹 막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박태영이 결국에는
한 단계 올라서는 음. 그 기점이 되는 순간인데 딱 그 500원이 사실 너무 만화적이잖아. 완전 만화적이죠. 이게 너무 소설로 읽었다고 생각해봐. 아 말도 안 돼 이렇게 500원짜리는 말도 안 되게 서 있었다. 뭐 이렇게 써야 되잖아. 네. 무슨 기적일까? 뭐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리고 영화라고 해봐. 물론 영화에서 잘 하겠지. 아, 그쵸, 그쵸. 진짜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연출을 하기가. 근데 네. 만화니까 이게 허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만화니까. 네. 그 500원짜리 서 있어도. 그러면서 사실은 가장 인상적인 게 장면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태영이라는 캐릭터 도박 DNA가 타고난 끝내주는 어떤 갬블러로서의 캐릭터를 보여주는데도 탁월했고 그렇잖아 500원이 쓴다 그니까. 쓰면은 살려준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걔 조력자가 된 키 큰 그 조폭 같은 애가 네. 거기에 이제 동조하게 되는 가장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전복하면서 이제 변곡점을 만드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화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나오는 게 뭐냐 파리 아.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단순 비유인 줄 알았어 벨제부비랑 보통 보통 처음에는 그렇잖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하죠. 그리고 사실 간간히 나오고 네. 근데 마지막에 가서 또 한 번 쓰는데 딱 그 카드 위에 앉아 있으면서 극단적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딱 보여주면서 걔가 딱 올인을 하는데 너무 카타르시스가 엄청나잖아. 맞아요. 참 와. 복수에 저거 이제 엄청 이거는 장면화적으로도 멋있고 엄청 만화적이고 되게 과장돼 있잖아. 왜 파리가 완전히. 보이냐고.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 이게 진짜 이거는 거의 환상인 추상의 세계인데 그쵸. 와 참 이거는 너무 탁월하다. 그러니까 1부에서부터 오던 그러니까 1, 2, 3, 4부를 하시면서 늘었어 실력이. 맞아요. 그 두 명도. 그렇죠. 그래서 1부는 사실은 오한강을 보고 나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떤 사실주의적인 걸 기반으로 어떤 인물 중심의 군상극을 이렇게 쭉 끌고 가는 힘이 있었다면은 2부, 3부, 4부 넘으면서 어떤 추상의 세계까지 끌고 가는. 그래서 심지어 되게 과장된 순간이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것까지 데려가는 되게 탁월한 걸작이죠. 4부까지는 정말. 맞아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더해서 4부에서도 저는 이제 재밌었던 연출이 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그 1, 2권에서 그 빌런인 장태영 있잖아요. 빌런이 박태영이죠. 빌런이 박태영이다. 그리고 주인공이 장태영이다. 장태영. 네. 그 1, 2권을 보면 후반부부터 2권까지 이어지는 게 오른쪽 하단에 자꾸 작게 어두운 그 빌런 박태영의 얼굴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너무 거슬려요. 진짜 거슬려요. 이 자식, 이게 처음에는 뭐야? 그거 진짜 과감한 거야. 거기만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것만 나온 줄 알았는데 몇 페이지 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도된 연출인데 그게 알고 보면은 그 놈이 했던 나쁜 짓에 대한 그 생각하는 그 고민하는 그 맞아요. 장면이 그 디졸브처럼 같이 동시에 맞아요. 나열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저는 그 연출이 정말 만화적이면서도 맞아요. 짜증나는 위치에 있으니까 더 짜증나는 계속 거예요. 반복되니까. 네, 그 반복되게 그걸 무시하는 게 불가능해. 그니까요. 계속 보고 있거든. 이렇게. 그니까 심지어 나를. 그니까요. 저기 뭐야 프리저 같은 표정 맞아. 그거 어둡게 해가지고 하니까 근데 그게 네. 제가 예전에 그 신문 연재를 하던 몇몇 작가들한테 들었던 건데 네. 그 이도 선생님이나 저기 허명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짧은 페이지를 매일 연재하잖아. 네.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어쩔 수 없이 뭐가 있냐면 내일을 계속 기다리고 찍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마지막에 한 꼬집 해줘야 돼 무조건. 뭔가 무슨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 뭔지 알겠죠? 뭔지 그 짧은 페이지 그러니까 안에. 그치. 왜냐면 시퀀스가 예를 들면 4페이지나 짧은 페이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밥을 먹는 그냥 평범한 시퀀스 어떤 때는 어떤 날은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그쵸, 항상 그쵸. 격렬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밥을 먹고 났는데 거기서 끝나는 장면이야. 그럼 다음 날 안 궁금하잖아. 안 궁금하잖아. 그런데 갑자기 누가 띵동해야 돼. 띵동하거나 그 음식점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누구 빌런. 그러니까 뭔지 그러네. 알겠지? 네,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떻게 해서든 다음 날을 이렇게 기대하게 하는 요소를 항상 넣다 보니까는 그거에 좀 영향을 받은 연출이. 그 반복적인 그러네.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그러네요. 뭐 의도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맥락이 있다. 네. 그러면 또 그런 면에서 또 이해가 되긴 하네요. 왜냐면 엄청 노력했대. 어떻게 해서든 왜냐면은 음. 계속 넘겨야 되고 다음 날을 기대하고 싶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왜냐면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어떻게 끊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밀당이 되면서 그러니까. 다음 장면이 궁금해질 이게 수밖에 대단한 게 없게 이게 만드시거든요. 한편으로는 지금은 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김세형 작가님 콘티 대충이라도 콘티까지 해서 줄 수밖에 없어. 아, 그럴 것 안 같아요. 그러면은 딱 받고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이 안 굳이 되는. 생각할 그게 없어. 그치. 거기서 약간 미세 조정을 내가 하는 거지. 음.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대단한 게 16페이지, 24페이지를 주간 연재할 때도 막 미칠 것 같은데 다음 주 기다려져가지고. 네. 매일매일은 또 어떻겠어. 그러니까 내일 신문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 근데 그 맛을 계속 이렇게 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아 진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근데 같아요. 그러면서 읽히는 게 있죠. 연출 문법적으로 요렇게 해서 이게 반복됐구나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4페이지나 6페이지 안에서 기승전결 있는 그러네. 거잖아. 시퀀스별로.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계속 보고 있고 이렇게 뭐 그럴 수밖에 어떻게 해서든 없죠. 약간 좀 그런 그럴 맥락이 수밖에 있는. 없다. 네. 그래서 참 이게 프로세스 그러니까 과정도 굉장한 게 있지만은 어쨌건 어떤 뭐랄까 마지막 한국 출판 만화의 어떤 마지막을 장식한 맥이 끊기기 전에 사실은 딱 그쵸 2000년대 중후반에서 이제 사실 슬슬 웹툰이 넘어오면서 끝나는데 그 마지막 몸부림이 신문에서의 어떤 기성 작가들의 연재 그리고 출판 만화 잡지들은 점점 사라지고 이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마지막 그 기성 세대의 지금도 출판 만화는 이제 다시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1세대, 1, 2세대의 어떤 출판 만화들 중에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 중에 하나죠.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 사실 음. 재미로나 아니면은 상징적으로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오토마치로의 아키라를 네. 이게 버블의 어떤 한 복판에서 나온 정말 끝내주는 어떤 걸작 만화잖아. 네. 애니메이션도 그랬고 90년대에. 근데 이제 반대로 80년대 90년대. 근데 반대로 이제 일본 작가들 하는 말이 그런 만화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네. 왜냐하면 엄청난 공력이 다 들어간 만화고 엄청난 공력이 다 들어간 애니메이션이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 정도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공력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네. 타짜나 혹은 그 이전에 어떤 몇몇 출판 만화 걸작들은 뭐 이도 서인님 만화도 마찬가지고 황민아 서인님이나 네. 뭐 신희수 작가님이나 음. 그런 이현수 만화들 작가님도 있고. 그쵸. 그런 만화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냐고 하면은 그 정도 규모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 예를 정말 쉽지 들면은 않을 것 우선 같아요. 플랫폼도 필요한 그쵸. 거고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우리 선언을 해서 출판 만화도 우리는 이제 따로 라인을 만들 거야라고 어떤 브랜드를 세팅했어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약간의 지금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그런 걸 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뭔가의 어떤 움직임은 조금씩 보이는 것 보이죠.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기는 해요. 실제로 뭐 딜리엄이나 포스터에서 연재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 타짜가 아무래도 불법 도박 1부부터 4부 맞긴 하죠. 불법 도박 맞죠. 도박이야. 그 어떠한 순간도 불법이지 않은 적이 없지. 이 만화 모든 속에서. 게 불법이야 모든 여기는. 게 불법인 이 1부부터 4부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 만화에서 도박의 장면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인물들이 도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또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자본,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또 이 만화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초반부에서 도박을 하는 거는 제가 이 당시에 화폐 가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가늠이 안 돼가지고 좀 안 와닿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4부에 가까워져 맞아요. 가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의 가치하고 흡사해지는 흡사하시니까. 것도 있고 또 규모도 앞에서 맞아요. 말했듯이 4부에 가면서 장난 아니에요. 맞아. 거기는 일단 어때요 기본? 한 처음에 몇 판 할 때부터 맞아. 앞에 부들을 이제 나라를 왔다 갔다 하니까. 까마득하게 막. 뛰어넘는 금액으로 이제 가니까 거기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도박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들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얘기해보면 재밌는 게 도박 하세요? 그러니까 도박을 어떻게 그러니까 보느냐에 따라서 무슨 다르죠. 말이냐면 고수톱이나 아 포카나 아니면 가볍게라도 이런 뭐랄까 이렇게 게임 중에도 가짜 게임, 가짜 게임도 가짜 게임인데 그 이제 뭐라 하지 그거 금액 결제해서 과금, 유도? 과금해서 게임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것도 약간 도박이잖아요. 네. 내가 그냥 과금하지 않고 즐겨도 충분한데 빨리 이기고 싶고 더 많은 걸 빨리 얻고 싶어서 돈을 쓰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 거기에는 단순히 내가 스토리를 따라가서 과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템 같은 것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결투 결투를 잘하고 싶어서 온라인상에서 멀티플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남들보다 그쵸. 더 잘하고 싶고 하다 보면 또 결국 과감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어떤 은연중에 그런 도박 같은 걸 하게 되는데 뭐 어떠세요 두 분은? 저는 그 의미로 넓게 본다면 전 도박 중독자였던 시절이 있죠. 있었다. 네. 아 진짜요? 그 진짜 중독자들에 비하면은 진짜 세치도 못 가는 금액이지만 저 연애 100 넘게 긁고 그런 적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게임 되지 과금 않은 같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같은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게임. 같은 좀, 게임을 하는데 좀 과금을 하지 않아요. 좀 이게 진정됐구나. 네. 근데 이제 그 게임을 초반에 했을 때는 100 넘게 긁은 적도 있었다. 진짜요? 와. 연애 막 하루에 몇십만 원 긁고. 그러니까. 예. 그랬던 근데 적이 사실 있었다. 싼 편이지. 막 몇 천만 원 쓰던데. 차 팔고 집 팔고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와,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때 포카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저는 고스톱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고스톱을 왜 안 해봤는 거랑도 안 하는지랑 연결돼요, 이 얘기가. 포커를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사람이 성향이 있잖아요. 네. 네. 나는 도박 중독자가 되겠구나. 그걸 진짜 어렸을 때 알았어. 나에게 끼가 무서웠어. 있다는 걸. 아니 그러니까 돈을 잃을 거라는 걸 알았어. 아. 그러니까 제가 잘하냐 못하냐를 다 떠나서 저는 이게 너무 몰입이 되는 거야. 재미도 재미고 이게 따든 잃든 이게 멈출 수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게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게 중독되는 사람들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너무 몰입해서 없는 돈 끌어다 쓰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0번을 잃어도 한 번을 크게 따잖아? 네. 그것 때문에 끊지를 못해. 어. 그러니까는 여기 타짜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러니까 그래도 왜냐면 공부를 하거든. 맞아. 수련을 해. 하잖아. 내가 왜 썼을까? 맞아. 수련을 하잖아. 내가 왜 들켰어? 이 사람들은 괜찮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그쵸, 않잖아요. 그쵸. 보통 그치. 사람들은 왜 이렇지? 그냥 해요. 그리고 네. 계속 읽고 어쩌다 한 번 따잖아? 역시 난 최고야. 네, 그런 사람들은 이 만화에서 사실 되게 조연적이고 호구로 그쵸. 그려지는데 맞아요. 사실은 도박 인구에서 그래서- 제일 많은 게 그 그쵸.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호구를 그게 잡으려고 호구지. 다니는 거잖아, 이 타짜들은. 네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진짜 위험하구나, 이게 안 맞구나라고 생각해서 뭘 하든 예를 들면 돈도 저금하고 만약 게임을 하고 싶다? 그냥 보드게임. 건전하다. 딱 그 보드게임은 정도가. 게임 사는 거에만 그리고 예를 돈이 들면은 드니까. 내기를 하더라도 그냥 기프티콘. 그냥 뭐 커피 먹기 이런 거. 그리고 약간 이제 오히려 솔직히 기프티콘은 기분 좋기도 하잖아요. 졌지만 네. 친구한테 보내는 거고 이러니까 딱 요 정도가 나의 맥시멈이구나 라는 걸 이미 대학교 때 알았다. 싹 끊었다. 그래도 알으셔서 진짜 다행이긴 하다. 그러니까 정말. 그나마 자기 객관화가 돼가지고. 네. 예. 뭐 이거 나은 작가님은, 네. 저는 근데 과금 절대 안 하는, 저는 일부러 그 괘씸해서 절대 과금 안 하는 타입이에요. 유도해도. 네, 유도해도 저는 절대 안 하고 절대 참아서 나는 무과금으로 경제 오르겠다 이런 그러니까 추세이기 때문에. 그 게임 회사랑 네. 도박을 하고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난 너한테 네. 돈을 잃지 않아. 절대 저는 과금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고집으로 어떤 좋네. 이상한 고집으로 절대 과금 그러니까 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도박 같은데 잘 휘둘리지 않을 그런 느낌이네. 합니다. 제가 이제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좋네. 그리고 저도 이게 사실 이제 그 과금이랑은 조금 다르게 제가 게임을 한 판 하고 지잖아요. 근데 이길 때까지 하는 그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과금 안 하는 거예요. 그 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훈 작가님도 오히려 이렇게 너무 빠져들고 네. 이게 막 주체가 안 될까봐. 네, 절대 제가 그걸 못한다는 걸 승부욕이 있는 아니까. 타입이시군요. 저 승부욕 진짜 심해가지고. 같이 보드게임 해보셨잖아요. 알잖아요. 네. 솔직히 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무서워요. 이제 사실. 추한 모습을 보셨잖아요. 제가 팟캐스트라서 지금 순화하려고 얘기했는데 다 얘기를 해버리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데. 저도 무서워서 안 하는 그리고 편이에요. 좀 아니까. 사람이 바뀌어. 좀 이렇게 뭐랄까 못돼지지 않아요? 표독스러워진다. 아니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카탄을 또 몇 번 했었는데 철광석 하나만 달라고 했다니까 다른 거 3장을 달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3장이요? 원래 그거 두 장이 맥시멈이거든. 아 정말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항상 그런 거 아닌데 보통은. 보통. 그래서 선 넘는 분이시구나 이분. 재밌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 그러세요? 네.
하지만 상대방은 고통받고. 아 그렇죠. 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안 하는 편이고 근데 저는 이거 이번에 읽으면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두 분은 읽으셨을 테니까 그 카이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카이지? 네. 생각날 수밖에. 생각나지. 네, 그리고 저는 또 사채꾼 우시지마도 생각이 났어요. 아, 사치고 진짜 무섭지. 그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카이지는 그래도 약간 희화한 느낌이라면 맞아요. 그건 재밌기도 하고. 우시지만은 이제 죽겠구나 이런 애들 있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일단 작화부터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카이지랑은 또 어떤 느낌이신지 또 아, 궁금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살짝 얘기했는데 그 원아웃이랑 라이엇 게임 얘기도 살짝 네,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은 작가론적으로 치면은 네. 확실히 그 일본이랑 한국의 어떤 그 국민성이라 해야 되나? 그 음, 문화가 달라요. 되게 좀 다르잖아요. 네, 그게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면 타짜마에도 뭔가 되게 성굵은 느낌이 있잖아. 맞아요. 뭐 굵직한 원래 느낌. 옛날 분들이기도 하시지만은 기승전결도 뚜렷하고 서사도 크게 쭉 치고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카이지나 우시지마나 라이엇 게임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작게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계속 불안하게 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계속 뭔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스며 있어.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무서운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짜는 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공포스럽지만 이 주인공이 이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본다면 카이지나 라이엇 게임이나 우시지마는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시지만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짜는 그래도 이기면 쾌감이 있으면서 끝나는데 우시지마랑 카이지랑 라이엇 게임 얻으면 내가 죽겠구나 싶어. 찝찝해. 보면서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계속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물 중심의 서사냐, 혹은 리얼한 어떤 감정을 쭉 펼치느냐, 약간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본 만화 계열의 도박 만화가 더 힘든 것 같고 보기에는. 저도. 타짜는 그래도 서사 중심의 어떤 시나리오 중심의 그 인물 그 주인공의 기승전결을 놓고 시작하니까는 이게 결국에는 빌런이지만 결국에 걔를 응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서사라서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어쨌든 타짜는 도박이 중요한 소재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캐릭터의 이야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만화에서 그려진 어떤 도박이나 도박 만화 같은 경우는 인물보다도 더 중요하게 앞에 도드라져 나와 있는 게 어떤 도박이란 어떤 도박의 에센스? 그런 게 되게 많이 앞에 나와 있어가지고 진짜 안 하는 사람 그런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여기에 어떤 공포심을 느낄 만한 게 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나락간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 우선 수많은 나락간 애시가 나오고. 그쵸. 네, 근데 한국에서는 타짜뿐만 아니라 다른 만화도 그런데 좀 약간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지 엄청 않아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어두운 거는 약간 한편으로 살짝 치워놓는 것 같아요. 필요한 순간만 끄집어내고. 맞아요. 네. 사실 타짜에서도 여기 인생 나락간 사람들이 여럿 나오지만 그마저도 약간 뭔가 분위기나 바이브가 유쾌한 만화라는 게 있어서 네, 더 그런 그래가지고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그래서 같거든요. 이게 대신에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죽음을 아까 마침 죽음의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본 만화에서 누군가 인물이 죽거나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건조한 것 같아. 이게 뭔가 근데 한국 만화에서 누군가 죽는 거는 이렇게 확 갑자기 몰입돼서 오는 것 같고 몰입.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냉소적인 거죠. 일본 만화가 훨씬 더. 예. 그러면서 아마 그것도 좀 생각해볼 만한 요소가 있네요. 막상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오한강하고 타짜라는 두 작품을 통해서 허영만 작가님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하신 김세영 작가님의 어떤 부분들 같이 얘기를 해보았고요. 특히 이제 허영만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대표작들 에 이어서 또 지금 인스타툰까지 영역을 확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흥미를 느끼신 분들은 과거의 작품뿐만 아니라 현재 작가님이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